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북 7시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 정치권도 국민 뜻에 따른 판결을 촉구하면서도 여권과 야권이 상반된 예측을 하면서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지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뒤 110하루 만입니다. 민주당 전북 도당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 도당과 진보당 전북 도당도 파면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 도당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판결을 당부했습니다. 각하 기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저희들은 공화부 자세로서 대응하겠습니다. 사상 최장기간 평의의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로 국론이 갈라진 상황. 이후에는 조기 대선이나 업무 복귀 결론에 따른 파장과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향후 국정을 담당하는 세력은 갈라진 민심을 다독이고 분열된 여론을 통합해서 대한민국한테 처해져 있는 대내외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임박한 탄핵 선고, 결과 승복과 국론 통합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내일 헌재의 선고 결과는 전북의 각종 현안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략적으로 대응해 전북 몫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나는 대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탄핵안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 상황에 맞춰 전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인용 때는 바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 의제화가 시급합니다. 전북도는 미래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확충이 핵심인 메가비전 프로젝트 중심의 공약을 제시한다는 구상. 특히 2036년 올림픽 유치 전에 여야 후보들이 지원 의지를 갖고 새 정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제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인프라 구축이랄지 법 제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림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반면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기존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 사업 재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북 공약 사업 46개 가운데 현재 1개 사업만 매듭 지은 상황. 다음 달 마무리되는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내년도 국가 예산 신청과 제출 일정에 맞춰 전북 몫을 찾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정부 추경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되는 전체적인 방향이 나와주면 저희들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을 할 것 같고. 포스트 탄핵 전국을 앞두고 전북도는 무엇보다 1,000억 원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시민단체인 전북지역 공동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민주사회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내란 모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윤 대통령 파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선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탄핵 심판 선고일인 내일 오전부터 전주 도심에서 집회를 엽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전주 객사 앞에 모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저녁 6시 30분부터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일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앞서 보셨듯 선고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탄핵 선고 하루 전 분위기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111일 만입니다. 길었던 시간만큼 여러 예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교수님은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8대 0 인용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 그런 전망들은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헌법재판소를 정치기관으로 보고 하는 전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그리고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이고 또 중대성 측면에서도 인정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선고가 늦어지면서 찬성과 반대 양측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내일은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탄핵 찬반 집회로 터져나온 전북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라북도는 현재 탄핵이 인용이 되면 상당히 우호적인 그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광법도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올림픽, 하계올림픽의 실현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정부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한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지금과 같이 정부의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든가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망을 정비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인용이 되고 대광법도 통과가 되고 새만금이라든가 하계올림픽에 대한 협조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현안 추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전북의 몫을 찾기 위해서 뭐 인용에 대한 그 도민 바람이 좀 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걱정인 거는 이제 선고 이후의 상황입니다.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시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하는 나오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선고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제 내리는 건데 네.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절차적이라든가 혹은 뭐 다양하게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했다든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죄에서 내란 행위로 바꿨다는 것을 어떤 중요한 부분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쟁점의 변경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이것은 쟁점의 정리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탄핵 소추인단이 이걸 뭐 내란죄로 하던 내란 행위로 하던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한 소추행위 사유에 대한 변경에 있어서 국회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각하다. 뭐 이거는 이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일사부재의 원칙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 때 제1번의 이제 탄핵 의결이 무산이 되었고 임시회의 때 그다음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반은 아니고 또 1차와 2차의 내용을 보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달라졌다 하는 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용이 8대 0으로 이제 명백한데 만약에 기각 의견이 나온다면 걱정은 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승인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세를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극우들이 양지로 나오는 어떤 정치 세력화하는 기회로 삼지 않을까. 그 부분이 이제 저는 가장 걱정이 되고요. 민주당에게 탄핵의 결과를 승복해라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승복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승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시민 저항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는 인용으로 꼭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든 여야가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 또한 강합니다. 어떤 결과냐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고 뒤 전북 정치 지형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제 선고가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권에서는 뭐 결과에 승복한다 이렇게는 여나 야나 다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에게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 맞지 않고 피해자가 그 결론을 승복하는 것은 피해자의
그 결정에 따른 것이죠. 그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결정에 반드시 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각이 나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정치 집단의 문제가 가장 큰 거고, 야당은 만약에 야당 자체가 승복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뭐 야당이 함께 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골자가 이번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 헌재의 판단이 앞으로의 기준이나 지침이 될 텐데 이후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중대성에 대한 그 요건도 이제 충족할 거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보려면 헌법 제77조에 맞는 탄핵 계엄을 선포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의 계엄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사변,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였는가? 절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요건에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가, 국회 통보를 했는가, 이런 요건들이 이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헌법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그리고 국헌 문란의 위험은 의회를 무력으로 통제를 하려고 했던 점은 너무나 잘 보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인을 투입했다는 점도 분명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도 자꾸 이 위헌적인 계엄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뭐 시효를 없애자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예방 방책으로는 국회의 탄핵 선포 전에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해제 의결을 했을 때 그 즉시 효과를 상실하도록 하는 그런 점도 필요하고, 네. 이 내란을 했던 그 행위자들에 대한 사면 금지라든가 선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첩으로 내몰리고 재차 고문 끝에 옥고를 치른 납북어부 신명구 씨가 50여 년 만에 두 번째 재심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신 씨는 함께 고초를 겪은 동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1971년 서해에서 납북된 독리모 사건. 신명구 씨 등 1년 만에 돌아온 어부들은 간첩으로 내몰렸고 고초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귀환 4년 뒤 이번엔 북에서 보고 들은 걸 이야기했다며 찬양 고문죄를 씌우더니 허위 자백을 노린 군산경찰의 고문이 뒤따랐습니다. 5년간의 옥살이를 한 신 씨.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불법 구금으로 만든 증거란 걸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문 받은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모든 직장도 못 들어갔어요. 앞선 사건 역시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신 씨. 두 차례의 가혹한 국가 폭력에 맞서 두 번의 재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무죄를 받아가지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당시 군사 정권은 신 씨에게 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말을 전했다며 30명 가까운 이웃을 함께 고문하고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동료와 유족을 대신해 검찰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달란 진정을 냈습니다. 검찰은 법이 정한 최우선순위 재심 청구권자입니다. 판결 선고로 인해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재심 사유로 해당되고 재심이 개시될 수 있다고. 국민을 상대로 간첩 낙인에 급급했던 정권과 검경의 불법 수사를 외면한 당시 사법 관료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북 민주화 운동의 큰 어른으로 살다 타계한 이석영 전북대 명예교수를 기리는 노제가 오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 60여 명이 참석해 고문과 강제 해직의 고초를 겪고도 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통일을 염원한 고인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고인은 타계 직전까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지키며 유족들과 연대하고 최근 주말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에 힘을 보탰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전주 승화원에서 화장한 뒤 광주 망월동 5.18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과 유럽연합보다 높은 26%의 관세율이 책정됐는데요.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 대상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안보를 위협할 정도인 무역 적자를 이제 상호 관세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In short,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발표된 상호 관세율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기본 10%이고 일부 국가에는 추가 관세가 붙습니다. 한국은 16%를 더한 26%가 상호 관세율로 책정됐습니다. 중국보다는 낮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25%로 발표했지만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돼 외교당국이 확인 중입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사실상 서로 관세가 없어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이 고려된 걸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81% of the cars in South Korea are made in South Korea. 10%의 기본 상호 관세는 미국 시각 5일부터, 국가별 추가 관세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과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관세 부과가 예고된 제품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의 대미 수출 관세율은 우리에겐 폭탄 수준.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호 관세 발표 뒤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시사해 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발표한 상호 관세를 두고 다른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한국에 더 가혹한 관세율이 부과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클지 김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 우리나라 26%, 중국 34%입니다. 중국은 기존 20% 관세에 상호 관세를 더하면 품목별로 최대 54%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대한국 적자의 4.5배에 이르는 상황. 이걸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상호 관세율이 책정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역 적자 규모는 4.5배에 달하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보이고요. 일본 24%, 유럽연합 20%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20개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높은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배터리와 석유화학 제품 등 대미 수출 품목 대부분의 국내와 미국의 지역 생산 물량이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미국은 또 베트남에 46% 높은 상호 관세를 매겼는데 베트남의 주요 생산 거점을 둔 국내 스마트폰과 가전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미 원가 절감에 나선 기업들은 공급망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시아 기반의 공급망과 북미 중심의 공급망을 좀 분리하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 같거든요. 이미 25%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엔 상호 관세가 더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만큼 이미 적용된 관세 25%로도 어떤 업종보다 피해가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전북 지역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21곳을 조사한 결과 8.5%는 직접 영향이, 46.7%는 간접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매출 감소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43.9%는 미 관세 정책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0.9%는 반사 이익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둔 대미 수출 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의 대체 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수출 바우처 290억 원을 조기 지원하고 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주 북부권의 최대 규모 택지 개발지인 에코시티 한복판의 넓은 땅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공기관 이전과 유치를 위해 남겨둔 땅인데 아직 관심을 보이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신도심으로 현재 3만 명 넘게 살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 그런데 인근에서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자풀이 무성한 공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19,000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3개 가까운 크기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청사 신축 등을 고려해 전주시가 따로 남겨둔 땅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택지 개발은 지난 2017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청사 용지는 10년 가까이 아무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택지 개발 조성이 끝날 때부터 공공용지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사회보험 공동청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타당성 부족으로 매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이전을 타진하고 있지만 방대한 면적과 700억 원 넘는 땅값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주시는 최근 해당 용지를 5개 구획으로 쪼개 분할 매각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분할은 계기로 인해서 소규모 공공기관 지사 등 기관들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수년째 답보 상태인 전주 에코시티 공공기관 유치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남원시가 드론을 활용해 지리산 권역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장수군 주요 관광 명소를 달리는 장수 트레일 레이스가 내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가운데 남원시가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시는 긴급 예비비를 들여 지리산 안전구조대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일까지 지리산 권역인 운봉과 인월, 아영, 산내, 산동의 주요 산불 취약지에 드론을 활용한 예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불감시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묘지 이장 등 대상지를 사전 확인해 감시 인력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산불 관련 예찰 활동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5번째 맞는 장수 트레일 레이스가 사흘간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에선 국내외 선수를 포함해 모두 2,500여 명가량이 참가해 장안산과 팔공산, 동촌리 고분군, 승마로드 등 장수군 주요 관광 명소를 달릴 예정입니다. 군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대회 시작 전 인화물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려 국내 최고의 트레일 레이스 대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실 옥정호 벚꽃 축제가 오는 주말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수변길을 따라 만개한 벚꽃뿐 아니라 유명 트로트 가수 공연과 다양한 체험, 그리고 지역 특산물로 만든 먹거리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옥정호 벚꽃을 배경으로 반려견 피크닉과 장애물 넘기, 점프 훈련 등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터 확보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무주에서는 과수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사과를 재배하며 전기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다고 합니다. 서승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과 과수원에 검은색 띠를 두른 듯 태양광 패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일반 태양광 발전단지와 다른 건 패널들 사이 간격. 촘촘하지 않고 앞뒤와 옆으로 각각 4m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패널 높이를 5m 이상으로 올려 위쪽에선 전기를 생산하고 아래쪽에선 사과 농사를 짓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패널이 들이운 그늘 때문에 사과 수확량이 크게 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확량은 기존 대조구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수확량도 저희 태양광으로 한 거랑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열매의 햇빛 대임과 터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그늘을 만들어 막아줍니다. 다만 수확 시기가 열흘가량 늦어질 수 있는데 바닥에 반사 필름을 깔아 햇빛량을 늘리면 이 문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실증을 거쳐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주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만은 확대하기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인근 사과 테마파크로 보내고 있는데 연간 1,000만 원의 전기요금 절약은 물론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치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오늘 전북도의회를 찾아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를 비판한 이원택 의원이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권을 침해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전북도는 원포트 무역항 지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정치적 계산 대신 전북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신항은 당초 군산항 토사 문제에 따른 부속항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원포트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벚꽃도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는데요. 내일 전주의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지만 해가 지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북 곳곳에는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모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미만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익산의 아침 기온 2도, 부안이 3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완주가 3도, 장수가 1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 남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식목일인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내일입니다. 벌써부터 거리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고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승복 없는 결과는 갈등만 더 키우겠죠. 혼란을 잠재우고 거리에 나온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